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성장 유튜버 써니즈의 답을 찾는 시간, 써니즈 지음, 명진서가 편엠, 1일 1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써니즈 전성희님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그는 마음성장과 치유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그가 운영하는 써니즈 함께 성장 채널은 11만 구독자와 1800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하루에 하나씩 답을 찾는 마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는 상처가 이끈 치유 본능 때문에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이들의 마음 성장과 상처 치유를 돕는 가이드와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롤로그. 상처는 질문을 만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결국 믿게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 역시도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을지 모른다. 아마도 영혼이 품고 있는 의미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상처에는 치유 본능이 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치유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하는데? 이유가 뭔데? 매일 그렇게 묻는다. 질문에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답을 찾는 일을 포기하거나 근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질문의 끝에서 근원으로 가는 길을 찾았을 때 그곳은 10중 8구 마음 공부로 가는 길로 이어져 있다. 마음 공부도 외국어 공부와 다를 바 없다. 어느 날 문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닥친다. 취업을 위한 스펙이 필요 없거나 외국인들과 교류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외국어 공부에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 물론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가 생겨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극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공부를 시작한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상처가 없거나 삶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행복하거나 평화로운 상태라면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이유나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에는 다양한 상처들이 존재한다. 그 상처가 감당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일일 수 있다. 반대로 남이 볼 때는 엄청난 일로 보여도 자신은 감당할 만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갖고 있는 치유 본능에 따라 마음 공부와 운명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내 경우가 그렇다. 일부러 작정하거나 의도한 적은 없지만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 공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마음 공부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마음 공부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지만 삶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는 먼 반대편에 가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과는 먼 곳으로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을 가져다 놓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젊었을 때
마음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짧은 인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장. 나는 삶을 신뢰한다고 말해버렸다.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얼마 전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었다. 요즘 나도 모르게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나의 모습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우울증인 것 같아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기는 하다라는 말도 함께 고백했다. 다니고 있기는 하다라는 말은 다니고는 있지만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의 병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삶을 신뢰할수록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느꼈던 모든 두려움들은 삶이 내게 주는 선물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삶은 신뢰하는 만큼 자유롭구나, 평화롭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댓글을 보고 반응을 보인 내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그때 나는 매우 놀랐다.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으리라. 저는 당신이 힘든 이유가 삶을 신뢰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삶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발밑에 무수히 깔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참 이상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성장기에 평온하지 않은 환경은 삶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나 역시 환경이 만든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나를 지배하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체 나는 어떻게 그 방법을 알아낸 걸까? 나는 불행을 불러오는 아이였을까? 친엄마와 나는 3살 때 헤어졌다. 사람들은 5살 이전의 일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당시의 나처럼 큰 일을 겪었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되뇌면서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 기억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한 채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친엄마를 본 기억은 인천 이모한테 맡겨져 있을 때였다. 늘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이미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때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세상이 어둠에 물들어가던 어느 저녁, 방문 뒤에 숨어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속삭였다. 하나님, 한 번만 엄마를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을 3번 정도 반복했다. 그리고 몇 밤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는 전에 몇 번 본 적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왔다. 봉고차에서 내린 엄마는 울면서 다가와 나를 품에 안았다. 그때 내가 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서였는지 절대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만 기억난다. 친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후 나는 아들 2이 있는 작은아빠네 집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빠도 작은 엄마와 이혼하시면서 나는 큰 아빠네 집으로 또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큰 아빠와 큰 엄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큰 아빠도 이혼을 하셔서 엄마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나는 불행을 불러오는 아이였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나 때문에 친엄마, 친아빠가 이혼한 것 같았고, 나 때문에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가 이혼한 것 같았다. 큰 아빠는 나 때문에 이혼한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내가 큰엄마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제발 큰엄마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내 생각을 소원으로 착각하고 들어주신 것 같다. 초등학생 때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큰엄마는 쇠가 박힌 파리채로 나를 신나게 때렸다. 한 번은 장난 전화를 하다가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던 큰엄마에게 들킨 적이 있다. 그때 큰엄마의 표정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공포 영화 속 장면들보다 무서웠다. 그날 나는 강목 같은 것으로 머리를 맞았던 것 같다. 만화 영화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머리 주위에 별이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그때 처음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이불에 돌돌 말린 채 큰엄마에게 깔려 그 무게를 견뎌야 했던 적도 있었다. 숨이 막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불 속에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는 감기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뒤에 먹었다는 거짓말을 했었고 같은 반 효진이네 집에 장난 전화를 해서 혼나기도 했다. 내가 혼나는 것은 당연했다. 당시 내 또래 아이들 대부분은 나처럼 말썽을 피워 자주 혼이 났고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내가 큰엄마를 미워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한 번은 큰엄마가 술에 취해 나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네 엄마한테 가!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또다시 버려질 거라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큰엄마는 휘청거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너무 서럽고 미안하고 무섭고 외로웠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이 가정의 불청객이라는 불안의 씨앗이 터지면서 점점 커져갔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닭똥 같은 눈물만 계속 흘렸다. 그때부터 큰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큰아빠와 큰엄마도 이혼을 하고 만다. 그 후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나는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다가도 한순간 감정이 폭발하는 약간 똘끼 있는 아이가 되었다. 버려졌다는 생각도 전보다 더 자주 하게 되었다. 한참 다음 카페에 인기가 치솟았을 때는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면 서로 의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나는 항상 예의 바르고 착한 아들인 척 해야 했다. 나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큰 아빠에게 다른 고통까지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아빠는 그 끔찍한 현실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심지어 단 한 번도 혼내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다. 그렇다고 방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말 그대로 나를 믿어주셨다. 나는 그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엇나갈 수 없었다. 자라는 동안 한 가지 꿈을 반복해서 꾸는 날이 많았다. 어떨 때는 밤마다 자리에 누운 채로 울기도 했다. 느닷없이 죽음을 떠올리면서부터였다. 공포란 그 대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할 때 증폭된다. 내게는 죽음이 그랬다. 뭔가 알 수 없어서 무서운데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면 꿈을 꿨다. 그때마다 한 가지 꿈이 계속 반복되며 이어졌다. 나는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누군가를 쫓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잡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잡을 수 없다. 쫓고 있지만 그는 너무 빠르고 사실 무섭기도 하다. 그래도 왠지 그 사람을 잡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 칸으로 이동하면 시끄러운 기차 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공간이 나온다. 거기 그 사람이 서 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누군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나는 꼭 이 대목에서 깼다. 똑같은 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꾸는 것이 정말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다. 그렇다고 이 꿈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지는 않았다. 왜 이 꿈을 반복해서 꾸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2장.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 듯 했다. 나는 나를 치유할 권리가 있다. 내면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유튜버가 된 다음이었다. 마음과 치유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었다. 유튜버를 하면서 푸르미 교육법으로 많이 알려진 교육 전문가 최희수 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이분은 내면 아이에 대해 깊이 탐구하신 분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과 긴 시간 만난 것도 아닌데 내 채널을 보신 그분이 내가 성장 과정에서 결핍과 상처를 갖고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신 것이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릴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보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하하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의 진지함에 이끌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엄마, 가지 마. 아마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남자치고는 좀 많은 축에 든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눈물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다. 내가 여전히 엄마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 사이 엄마와도 다시 만났다.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 되었고 엄마의 인생에 연민을 가질 정도가 되었으며 연락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웬 눈물? 이렇듯 난데없이 흘린 눈물이라 창피할 뿐이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내면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 내면 아이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 아이란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미처 사랑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돌봤던 것일까?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